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월요일 명사들을 모시고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거를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테이 라이브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목요일 5시가 좀 넘었죠. 귀한 분 모였습니다. 막 여의도에서 날라오신 민주당 이장석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장석입니다. 네, 오늘 그 급히 오시느라고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예, 뭐 태희가 부르면 저는 언제든지 어, 날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회의가 몇 개 있었어요. 예, 네. 뭐 늘상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이제 비회기여서 음, 제가 참여하고 있는 뭐 작은 회의들 당에 이를테면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뭐 요번에는 뭐 지방소멸 TF 이런 것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또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도 있고 지역균형 뉴딜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항상 이게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완킬, 완샷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도전하자마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국회 입성, 국회 이제 뭐 보좌관 활동은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의원으로 되시고 나서의 소감 그리고 활동 상황 좀 어떠십니까? 또 지역구도 자주 오실 텐데. 예, 뭐 왕필 완샷은 아니고요. 제가 20년 만에 된 거니까요. 예, 뭐 선거는 처음이지만은 아주 늦게 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 조선부터 육선까지 다 합쳐서 평균 나이가 54.5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아주 깎아서 만으로 저도 57세인데 예, 그리고 아. 초선입니다. 이게 빠른 건 아닌데 우리 지역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태희 시청자 여러분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임기 시작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실무자로서 조력자로서 국회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실제로 제가 책임을 지고 뭔가를 결정도 하고 또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중압감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거는 기대가 욕도 많이 하시지만은 기대도 굉장히 많으셔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가지고 그것만 갖고 막 일하기도 또 바쁜 뭐 이런 측면도 있어서요. 또 올해는 우리 지역에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가기 전에 좀 마무리해야 될 것들 네. 그리고 또 제가 충청북도 부지사 시절에 벌려놨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국회에서 또 풀어가는 뭐 이런 과정이었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 한 분 한 분씩 만나는 이 소통의 시간들은 너무 없었는데 또 그 이면에서는 뭐 현안들 가지고 정부랑 협의해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변에서 주변에 뭐 정치 관심 있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장섭 의원님은 초선이 아닌가요? 몇 번 해본 사람인가 보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뭐 국회 생활도 오래 하셨고, 국회의장 비서관도 하셨고,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하셨고, 또 충북도 정무부지사도 하셨고, 그래서 의정, 행정 경험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활동 또는 지역 활동은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예, 일단 뭐 그 중앙에서는 국가균형 발전, 뭐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행정 수도 완성 추진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지금 6개월 동안 이제 주로 그 행정 수도 완성에 관한 의제를 가지고 국회 여러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내년 올해죠. 올해 예산 국회 세종 국회 의사당의 그 설계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이제는 그 DF가 국가균형 발전 전체 전국을 바라보면서 전국적 차원에서 어떻게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뭐 입법 활동도 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입법 활동도 보니까
19건 발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네,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의미 있는 법안들도 대표 있고요. 발의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통과된 거는 있어요? 예, 통과는 이제 두 가지가 오,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사실은 뭐 발의하기는 쉬운데 예, 통과되기는 예. 또 어려운 것들이 이제 또 법안 발의이긴 한데 또 조금 그 시급한 법도 있었고요. 네, 또 꼭 필요한 법도 있었고 해서 두 개가 이제 우선 과제로 해서 빨리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지역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서 뭐 그 도청 시청에서 올라오는 지역 사업들 제 임기 중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방산가속기가 그렇죠. 있죠. 네. 예, 방산가속기의 후속 작업들 그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어서 네, 네. 이게 스톱될까봐 아, 해서 네. 예, 빨리 그 불가역적이라 그러죠. 돌이킬 수 없는 네. 상황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충청북도나 뭐 저희들 입장이었어서 예, 그 예산을 좀 확보하는 작업들도 뭐 잘 됐고요. 뭐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여러 개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크게 역점으로 뒀던 우리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들, 예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서원구에만 없는 대규모 산업단지. 예. 아, 그래서 이 청주교도소 이전을 배후 도시로 삼는 네. 좀 대규모 이를테면 100만 평 안팎 규모의 청주교도소가 빠지면 그 정도로 나와요? 청주교도소에다가 산업단지를 넣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청주교도소가 아마 최대치로 뽑아내면 80만 평 정도 나옵니다. 그게 옆지역까지. 네, 네. 청주교도소는 3만 평인데 네. 청주교도소 때문에 개발하기 어려운 옆에 땅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걸 합치면 최대는 그 정도 될 테고 그러면 개발이 뭐 50만 평 정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수요를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쪽 현도 쪽에다가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면 그쪽에서 활동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이제 그래도 또 그쪽 정주 여건이 좀 안 좋으니까 시내권이지만 가장 짧은 거리 출퇴근에서 그 거리인 우리 그 교도소 부지에다가 주택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두 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러면 이제 청주도 커지고 뭐 제 지역구인 소원구도 어떤 새로운 어떤 발전 동력과 확장 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제가 4년 동안 했던 제일 역점을 둘 사업이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주 저 교도소가 새로 져가지고 만약 준다고 해도 또 반대급부로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가 확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그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밀집도예요. 그렇죠.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청주교도소가 지금 115% 정도 그래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적정 수용 인원에 청주교도소는 한 120% 이상 이렇게 수용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게 지금 포화 상태를 넘어가고 있어서 뭐 재소자들 문제도 그렇고 교정 정책에서도 좀 어렵죠. 그래서 좀 현대식으로 새로 짓는다면 법무부 입장도 뭐 자기들이 크게 뭐랄까 부담이 많이 없다면 뭐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죠. 네, 오늘은 그 인기 스타인가 봐요. 우리 이장섭 의원님, 문돌림님께서 의원님 실물만큼 화면빨도 잘 받으십니다. 맞습니다. 이뻐. 그리고 박종순님, 요번에 그 동범상 받으신 분 같은데 2050 탄소 중립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는데 어째 온실가스 저감 계획은 없고 뭐 이렇게 산업단지 좀 만드느냐? 산업단지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 나왔어요. 빨리.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냈던 법이 석탄발전 통량제 전기사업법 개정안 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금 전기 총생산은 비중을 연료로의 비중을 보면 원자력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석탄 발전이 40%가 좀 넘어요.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이게 10% 조금 안 되는 요 정도 비율이 이제 우리나라 전기를 생산하는 비율인데 이 석탄 발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총량제로 묶는 법을 제가 냈어요. 그래서 총량제로 묶어서 이 석탄 발전이 가장 이제 뭐 그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연료이기 때문에 그 법들을 내고 제가 속해 있는 것이 산업자원통상 중소벤처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의원 구성도 그렇고 제일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이 온실가스 문제, 기후 문제에 관련한 에너지 전환 예, 해서 아마도 그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빨리 가도 되나 싶을 만큼의 이 CO2를 버리는, 없애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도 이제 그 법안 소위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주로 예, 뭐 야당하고 이렇게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촉진할 수 있는 법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정수님께서 계속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계속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그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짓는 거에 대해서 뭐 자치단체장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아무 얘기가 없는데 또 민주당 충북 도당위원장님이니까 뭐 사적이든 공적이든 입장이 이게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발전하고 있는 발전원별로 보면 뭐 원자력이라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어떤 온실가스 문제를 보면 가장 큰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것이 말씀드린 석탄이고 이거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 가스발전소입니다. 그 과도기 형태로 가스발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건데 태양광이 이게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풍력, 해상 풍력인데 이건 좀 나름대로 그 발전 총량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정부가 한 12기가면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최대 2기가에서 1.5기가, 1기가 이 정도 돼요. 하나가 예, 발전하는 게요. 하나가 예, 그러면 이게 12기가라 그러면 뭐 최대 12개 내지는 뭐 6개, 8개 정도 원자력 발전소를 해상 풍력 등등으로 커버할 수 있는 측면인데 이게 좀 사실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송전탑 문제도 있고 한데 가스 발전은 지금 당장 좀 유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국민들의 환경 의식이 커지다 보니까 가스 발전소도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뭐 당진화력이든지 보령화력이든지 석탄 발전 쪽에 가보면 가스 발전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반대하고 싶은데 무조건 반대하기도 어렵고 대안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산림을 훼손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산림을 짓는 대체 조성비랄까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산림청이 지불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하이닉스 발전소도 안 하면 좋겠지만 그 꼭 해야 된다고 보면 그런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많이 고려됐으면 좋겠다. 예, 저 개인적으로 이 입장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당장 유효한 측면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에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여튼간 그 입장이 이렇다는 것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0년이어서 만기 출소하면 87세라고 하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이제 건의하겠다는 것을 연초에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뭐 찬반이 이제 격화됐어요. 그렇죠.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 뭐 소셜미디어 태이니까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시원하게, 예. 저는 반대입니다. 아, 네. 예, 예. 그런데
그 이낙연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 가서 나오죠. 나와서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제 뭐 갑론을박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걸 뭐 이게 국민통합 측면에서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의 사명권이 있어도 그 앞에는 전제 조건으로 국민이라는 게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의견들을 짚어보는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특정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해서 뭐 한쪽으로 큰 이제 그 실망 내지는 이제 지탄도 받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용기 있게 한번 꺼내놓고 네. 예 이게 뭐 그 된다 안 된다 예 그렇게 보면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데 훨씬 좀 낫지 않겠나 싶고 제 생각은 이낙연 대표께서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셨다고 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주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국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갑자기 이제 뭐 누구죠? 윤석열 총장이 징계돼서 복귀한 이후로는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떤 뭐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 활동을 굉장히 주장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다고 보는데, 그게 뭐 조국 사태, 그다음에 뭐 최근에 있는 검찰과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혁 동력이 사라지거나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건 어떻게 좀 보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쭉 발전해 오면서 또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역대 정권 중에서 이 정권만큼 뭐라 그럴까요? 깨끗하다 그럴까요? 크게 어떤 부정부패 없이 온 정부도 뭐 찾기 힘들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은 잘하라, 더 공정하게 하라,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 이 적폐청산 중에서 지금 제가 보기엔 남아있는 권력이 검찰개혁이라고, 검찰 집단이라고 봐요. 그동안에 이제 경찰, 이제 공수처법도 만들어졌고, 국정원법도 해서 국정원이 이젠 더 이상 국내 네. 정치 내지는 뭐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들을 다 없앴죠. 그렇게 됐고, 이제 경찰 수사권 문제도 그렇게 됐는데, 암만 선한 집단이어도, 암만 선인이어도, 그러니까 현인 정치, 가장 훌륭한, 현명한 분이 정치를 해도 그것에 한계는 있다라는 게 이제 현인 정치 한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검찰 집단이 아무리 선한 집단이어도 권력이 한 군데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얼마든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로 검찰 권력을 일부 분산했다는 거는 공수처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분산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검찰이 그렇지 못했죠. 또 뭐 마냥 선하게만 하지도 못했고 정치 검찰 뭐 내지는 제 식구 봐주기 기타 여러 가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뭐 정말 이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적폐청산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좀 불필요하달까요? 이렇게 내지는 좀 너무 확대된 논쟁이 있음으로 해서 네. 국민들이 왜 이게 뭐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네, 헷갈리는 맞아요. 측면들이 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성이 됐고 그래서 당내에서 우리 이제 뚜벅뚜벅 가자. 예, 제도로서 고쳐 나가자라는 그렇게 이제 최근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저항이 있을지라도 제도로서 국민들이 뽑아준 180석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잘 모르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시끄러움이 아니라 차분히 가자라는 측면들이 강해서요. 그래서 이제 검찰을
제도 개혁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중점에다 두고 우리 율사 이 그룹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검찰 개혁의 또 정수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분히 가는 상태라고 보여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르는 돌림께서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한 충북이기에 이 의원님과 같이 경험과 관력을 갖춘 정치인이 절실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네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제가 뭐 관록, 경험 이런 말들이 좀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일하는 방법들은 좀 체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쉽게 그 일하는 곳에 해결 지점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일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 조금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초기에 프리미엄일 것 같고 이제부터는 뭐 누구도 다 비슷한 그 수준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오늘 그 팬들께서 많이 띄워주시는데 제가 떨어뜨린 이 질문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제 선거 얘기가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4월 7일 보궐선거. 청주는 재선거가 열릴지 말지 그건 이제 그런데 어쨌든 서울, 부산만 보면 여당이 좀 불리하지 않아요? 예, 많이 좀 뭐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게 여당 의원 입장에서 뭐 함부로 하면 또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럴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더 잘하라는 채찍도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뭐 보수층이 확대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예, 오히려 중도, 진보 이쪽이 너네 왜 이렇게 못해? 180석 줬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책망 뭐 이런 부분이어서 그분들이 애정을 완전히 걷어들인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좀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이고요. 더 겸손하게.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지점이 이제 코로나의 지점이 아무래도 긴 병에 효도 없다고 이게 너무 오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이게 우리들의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가오에 대해서 좀 더 평상시보다는 세게 화를 내시는 측면도 있겠다 싶어서요. 코로나 방역 저는 이제 치료제가 곧 좀 활용할 수 있겠고 백신도 그렇고 해서 벚꽃놀이 마스크는 쓰더라도 벚꽃놀이는 좀 다른 제한 없이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제가 그저께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하고 총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이거 가능합니까 했더니 거기까지는 좀 무리다. 아하, 올해 벚꽃놀이는 좀 어렵겠군요. 예, 그래서 뭐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한 없이 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치료제도 그렇고 이 백신을 맞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글쎄 생각보다.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겁먹으면서 줄 서서 예방주사 막 맞는 식으로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치료제가 가서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해서 한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을 때 소요되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빨리 진행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1월까지를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시기로는 보는데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하여튼 얼마 안 남은 4월 재보선이지만은 저희들이 그때까지 열심히 열과성의를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정수 의원이 지금 구속돼 갖고 청주 교도소에 있는 지 2달이 넘어요. 저기 2차례나 지금 보석 신청을 했는데 아직 뭐 결론이 안 나 있는데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그 재판 과정과 관련해서 뭐 공격하는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정 의원이 일단 구속이 됐는데 거기 입장을 하나도 안 냈어요. 뭐 그래서 어떻게 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좀 많이 냈습니다. 내기도 잘 보도가 안 된 측면도 있을 테고 또 최근에 제가 방송에 나가면서도 도당위원장으로서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정정순 의원님의 빈자리를 저희들 3명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잘 메꿔 나가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정정순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충북 정치권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정초에 흔히 할 수 있는 말로 관제수 이렇게 네. 되어 버려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윤곽근 부당위원장께서도 그렇고 또 저쪽 남부의 우리 박덕흠 의원께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치권에 좀 그 국민 여러분들께 안 좋은 모습들도 있고 또 빈자리가 있어서 어쨌든 지역 발전과 관련한 좀 차질이 있을까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 여야를 불문하고 남은 자리를 저희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수 의원님이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했으니 그런 거 새겨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선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랑 이재명 지사 말고는 안 보여요. 일단 근데 양강이라고 보면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경선 가다 보면 이제 누구를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혹시 지금 뭐 마음에 찍어둔 분은 있습니까? 야, 그 암만 솔직해도 그 제가 도당위원장 네. 입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솔직하기 어려운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분의 각각의 장점을 하나씩만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먼저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뭐랄까요, 거침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건 또 반대로 보면 정제되지 않은 이렇게 이제 또 걱정의 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대 장점이라고 보고요. 우리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총리도 하셨고 그 정치권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중함 플러스 어떤 정책적 경험들 이게 좋은 정책이라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도 좋은 거냐는 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면 국민들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측면도 있겠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또 우리 지지자들이 시원하게 뭘 이야기 못하는 그런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조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양강 체제로 해서 상당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그런 선거 캠페인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충북 도당위원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를 갖고 이 2달 후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3선으로 퇴임하신 분이 많고 이렇게 지방선거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충북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어떤 인물들이 또는 어떤 기준으로 좀 임하실지요? 그게 며칠 전만 해도 내후년이어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해가 바뀌니까 내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나오시는 분들의 능력들은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다. 다들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마음을 먹고 출마하시기 때문에 이제 도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도 전혀 모르는 분이 뚝 떨어져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1년은 시민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을 자치단체장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이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돼, 안 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방식보다는 조금 더 도민 여러분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능력들은 대부분 다 되기 때문에
그 시민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게 올해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 이 총화, 도민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낼 수 있고 그게 뭐 필승 카드, 필승 후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대 교체를 한다든지 세술은 뭐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관록 있는 정치를 인을 뭐 해서 지방 분권을 활성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개인적인 그런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 정말 정치가 젊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또 유연하기조차 해서 어떤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들의 변수가 생겼을 때, 장애물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잘 헤쳐나가죠. 근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50대 후반 60을 막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맞아요. 또 저도 그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들 유심히 보는데 훨씬 젊은 의원들이 역량 발휘를 잘하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특정 지도자가 당을 이끌고 그랬는데 지금 180명 가까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논리를 쏟아냅니다. 이 의견을 모아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그게 거리낌 없는 이 젊은 정치인들이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이 못 믿어할 수도 있죠. 이 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또 어려워서 어쨌거나 그 주인이신 유권자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실 건가가 좀 제일 중요하다. 선거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니 관록이 있으신 것 같아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주 그냥 예리한 질문 답변을 다 피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노명민 전 실장님은 그럼 도지사 나올 것 같아요? 그 본인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저도 옆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한 정치권에 있는 사람 내지는 그 친한 사람,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그분을 도지사로 나올 수밖에 없게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제 개인적으로 봐도 충북에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이게 도지사는 정말 정부 요로요로의 네트워크를 갖고 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역량이죠. 저분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당장은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없을 것 같아서 본인이 안 한다 그래도 저는 아주 가서 삼고초려 오고초려를 아니면 그 앞에가 진을 쳐서라도 나오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상황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이제 기대했던 분들이 특히 지방을 보면 일부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 보면 좀 자질이 좀 부족하거나 좀 논란을 많이 제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 이수환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도 받았고, 뭐 도의원은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어제 보도됐죠. 집이 뭐 8채 뭐 있고 뭐 이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당위원장으로서 어떤 그 공천의 기준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민주당의 공천제도가 이제 개혁적으로 막 바뀌는 그 시기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측면은 있겠고요. 또 들어가 보면 이제 나름대로 또 이유들도 좀 있죠. 그냥 단순히 집이 10채다, 8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생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측면도 좀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특정인을 제가 이제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알게 된 이유도 중앙당에서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그렇죠. 네. 그거의 결과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들이 알게 된 건데 그렇게 저희 당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방자치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무보수 명예직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네, 뭐 네, 꼭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도에 있을 때, 부지사로 있을 때도 그랬고,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를 주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하게 해야만 좋은 인재들이 오죠. 그런데, 이게 뭐 겸업은 또 안 되는데, 예, 뭐 이게 보수가, 사회 통념상 이게 잡고 이러면서 좋은 분들, 이를테면 전문가, 뭐 교수 집단들이 그 학교를 휴업을 하고 오신다거나, 내지는 뭐 고위 관료들, 뭐 도의 국장이나 그 이상 분들이 오면 좋은데, 이분들이 퇴직하고 연금 받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오죠. 예, 이제 이런 그런 측면들도 좀 있겠고, 또 우리 지방자치가 많이 됐지만 저희 정치권 책임이기는 한데 권한을 많이 안 줬어요. 지방분권, 지방문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시민 도민 여러분들의 이 비판, 감시 상황도 좀 약했고 뭐 이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의회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안 됐고 자정 노력 역시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게 도덕적인 사람만 꼭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원인들을 좀 찾아서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이고 내년에 공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 아마도 2월 저희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이 평가, 선출직 공직자들의 평가 기준을 좀 만들고 그것들로 평가를 해서 조금 더 정제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우리 민주당 후보군들을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한테 좀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당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요새 뭐 윤곽근 도당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뭐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된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고, 그래서 뭐 수사를 받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게 뭐 충고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조언이라고 할까요? 도당위원장님의 입장에서. 그러게요. 참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한 측면이 많습니다. 또 도민 여러분께, 주민 여러분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늘 이제 어딘가에서는 그런 일탈 행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안타깝죠. 근데 뭐라 그럴까 사람이 이제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가 그 흡연을 많이 하는 측에 속하는데 과거에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사람들이 다 눈총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피게 되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런 건데 정치도 아마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 정말 냉철하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았다. 그런데 이 국민 여론의 둔감한 아직도 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고들이 나오게 되는 거다 해서 제가 뭐 상대당에게 크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좀 더 이 어떤 국민 시선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미리 많이 어떤 이런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민하게 바라봐 주시라. 저희도 그렇게 하겠으니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예. 자리가 어디쯤 있어요? 텔레비전 볼 때 좀 이렇게 보게요. 제가 좌석, 이제 초선이어서 그리고 상임위별로 이렇게 앉는데 가운데 통로 맨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가운데 통로 맨 앞에 두 번째. 네. 의장님은 가까이서 보겠군요. 예, 뭐 제 앞에 속기사 있고 그 앞에 발언대 있고 그다음에 의장님 계시는. 그 옆에는 어떤 의원들이 앉아 계세요? 제 옆에는 우리
동작구의 그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그 유명하신 앞에 분인데. 앉아 계시고 그 같이 산자위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우리 그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이 예. 요번에 백신 발언하셔서 네네. 예. 고민하라는 얘기 들었죠. 그렇고. 그럼 의원회관에서는 새로 졌잖아요, 왜? 예, 제가 442호에 그게 새 건물이에요? 예, 신관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여의도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국회 정면 쪽이 이제 그 KBS 사옥이 있는 쪽인데 그쪽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 사무실은 어디쯤 있습니까? 저 지역구 사무실은 분평사거리에 분평사거리. 예, 분평사거리 거기 그 오재세 의원실 전 의원님이시고 맞은편 대각선 쪽으로 뭐 우리 새로 졌다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재세 의원님 사무실을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꽃다리에서 넘어와서 제일 큰 첫 번째 사거리 그쯤에 있습니다. 요새 사이 좋잖아요. 뭐 나쁠 거 거기 없습니다. 대한노인의 소속 부회장인가 셨던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여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서원 구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셔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이 이제 지났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소통하는 방식들이 매우 모자라서 여러분들 제가 당선 초기에 얼굴 안 보이면 서울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백신이 원래 어원으로 보면은 바카 뭐 이렇게 라틴어 소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올해가 소의 해인데요. 백신도 이제 들어오고 또 치료약도 해서 우리 K방역이 진단 그리고 백신 그리고 치료제까지 이 3박자가 완성체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끝이 날 텐데 정말 어렵게 1년 견디셨고요. 우리 소상공인들 여러분들 보면 정말 눈물 날 지경인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그러면 더 큰 기회가 세계에서 가장 기회를 빨리 포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용기 가지시고 이럴 때일수록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족 여러분들하고 지내시면 그래도 그나마 좀 평화로운 새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 응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새해에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청주 서원의 이장섭 국회의원님, 민주당 충북 도당 의원님과 아주 새해에 뜻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